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성취를 한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즐겨야 돼요. 자, 일본 얘기해 주셔서 일본 경제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일본 경제 어떻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 경제 뭐 이제 드디어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난다. 맞아, 그 얘기 너무 많이 이야기 들렸어요. 나오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엔화가 막 폭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역대급 엔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1달러가 예전에 뭐 120엔 정도였다가 지금은 뭐 150, 뭐 160, 뭐 170, 180까지 이제 바라보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우리 IMF 때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예전에 IMF 때 뭐 1달러에 뭐 800원 700원 정도 하다가 1,400원 됐잖아요. 반토막 됐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지금 엔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물가도 오르고 드디어 디플레이션 탈출하고 여러 가지로 관광객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이런 거를 보면 뭔가 좋아지고 드디어 뭔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가로 이제 환율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야, 이게 나빠? 좋아? 라고 이제 봤을 때 지금 애매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임금도 안정적으로 좀 오르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의 디플레이션에서 확실히 벗어났다라는 걸 느끼고 그래서 일본 사회가 지난 30년하고 다른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치를 수 있는 비용을 치르고 지금 변하고 있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나마 그래도 얌전하게 잘 유지되던 이거를 괜히 흔들어 가지고 지금 더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면과 나쁜 면 양쪽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면이 이제 더 부각이 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급 엔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끊임없이 이제 풀어냈잖아요, 돈을.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쌓여가지고 결국 이제 나타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은 좋게 말하면 일본이 아베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가 부르짖던 그것들이 이제 결과를 드러내는 거죠. 가만히 있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참을 수 있는 상황이냐 뭔가 참지 못할 상황에서 이것을 막 변화를 하기 위해서 사회를 움직이는 쪽이냐라고 하면 이제 야 못 참겠어 이제 어떻게 가야 돼 라고 이제 고민하고 사람들이 이제 괴로워지는 상황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면 가만히 있는 틀에서는 벗어난 거죠. 그런데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괴로울 때 다시 참고 버티고 해서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고 어떤 새로운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사회가 이제 또 한 번의 거대한 이제 실험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 실험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그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탈출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박사님은 그렇게 현재 시점에서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좀 판단하기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 일단은 뭐 급여가 임금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성장할 만큼 뭔가 상황이 좋아질 만할 때마다 그 일본을 괴롭히고 주저앉혔던 거는 지긋지긋한 엔고였거든요. 뭐 1달러에 뭐 정말 80엔 뭐 이렇게까지 나오던 그 엔고 때문에 사실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엔고라는 문제는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성장에 시달리고 디플레이션을 감내하게 만들던 상황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원인이 없어졌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갈 거냐, 안 좋은 쪽으로 갈 거냐, 이것은 이제 지금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상황에 걸맞는 산업, 뭐, 그 다음에 변화, 이런 것들 쪽으로 가느냐. 사실은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일본답지 않게 순식간에 구마모토 지역에 이제 TSMC 공장을 뭐 2년 만에 인허가 다 끝내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미국 뭐 IBM이라 이런 회사들이랑 해가지고 홋카이도 쪽에다가 또 반도체 라인도 만들고 과거에 일본이라면 상상하기 힘들었던 속도, 변화에 대한 의욕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는 분명히 야 일본이 달라졌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맞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게 과연 결과를 만들어낼까? 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변화가 있는데 그게 불꽃이 확 타올라서 이렇게 정말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도 뭐 캠핑 가보면은 아시지만 그냥 뭐 착화제 넣고 말 하면은 확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나무가 젖어가지고 안 붙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상황인지 정말 이제 장작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쪽으로 뭔가 라면도 끓이고 갈 수 있을 쪽으로 갈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직도 일본 경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어쨌거나 세계 3위 경제 대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분들이 왜 독일은 독일 말끝마다 독일이잖아요. 뭐 독일에서는 뭐해 하는데 독일보다 사실은 일본이 뭐 지난 몇십 년 동안 경제 규모 더 컸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뭐 비슷한 3, 4위 정도 이제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이 따라잡았죠. 따라잡고 이제 우리가 더 앞서고 있고 지금 앞서는 건가요? 앞선다는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인당 총 국가 GDP로 보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네, 1인당 GDP로 보면은 우리가 명목 PPP 해서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량의 물건을 어떻게든 납기를 맞추고 안정적인 품질을 뽑아내는 거는 대한민국이 잘해요. 그런데 하이엔드, 고품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산업 현장에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메이드 인 재팬 이라고 써 있는 부품, 여러 가지 소재,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앞으로 미래는 로봇 시대다라고 하지만 뭐 일본의 화나기를 비롯한 많은 업체들은 여전히 탄탄한 이런 것들 가지고 있죠. 자동화 이런 거 하면 결국 다 일본 업체들인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들,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그동안 축적해왔던 뭐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단지 일본이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과거와 달리 이제 생산해서 다시 뭔가 도약을 해서 한국,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변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못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요. 예전에 보면 일본이 기술적으로는 좋지만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싸고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비슷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가 가성비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일본을 제압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텔레비전도 그렇고 많은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진 게임에서 다시 이기는 쪽으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영역으로 뭔가를 도약을 하면서 새로운 질서 쪽으로 가서 다시 뭔가를 변화를 할지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과 불안 요소가 지금 잠재되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자는 한국이 일본이 30년 닮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얘기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잘 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참고 견디고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적인 압박이나 이런 변화에 대한 욕구들이 강하지 않죠. 근데 대한민국은 또 반대로 매우 높죠. 예, 좋든 안 좋든 자고한 급속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되게 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본이 갔던 길을 참조는 하지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고령화, 뭐 노령 이런 거에 대해서 걸었던 여러 가지는 잘 봐야 되죠. 뭐 일본 사람들 늙고 한국 사람들 늙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그런 걸로 인해서 겪었던 어려움을 우리가 안 겪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좋은 어떻게 보면 교보제죠. 그러니까 잘 보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은 피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똑같은 길을 갈 거다? 일본이 우리의 미래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참조할 만한 좋은 케이스긴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또 K 스타일로 가는 거고 일본은 또 일본 스타일로 가는 거고 그 속에서 또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네. 이대로 괜찮은지랑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앞으로 점차 계속 감소할 건데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은 1960년대생이잖아요. 지금 뭐 만 60세 그러면 1964년생 이 당시에 보면 한 80만 명 태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2000년 뭐 2001년 뭐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때 보면은 2002년부터는 우리가 40만 명 세대예요.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해서 80만 명 은퇴하고 40만 명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다 나가지는 않죠. 그렇죠. 다른 형태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재취업도 재취업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비는 면들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 갭이 이제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령화 뭐 말로는 뭐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라고는 지금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점점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임계점이 지나면 야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끼겠죠. 사실은 문제는 이미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지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계신지에 따라서 그걸 느끼는 건 되게 다르죠. 이를테면 서울에 그리고 이제 서울 강남 쪽에 직장 뭐 흔히 말하는 CBD, YBD, GBD라고 하는 곳에서 내 직장 생활을 하시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사람이 없어?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아산이라든지 뭐 경기 남부라든지 아니면 뭐 경남 김해라든지 경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 외국인이지 뭐 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외국인들과의 공존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미 바뀌었고. 근데 이제 인구가 많은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 그 다음에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목소리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직 체감을 못 해요. 한가하게, 저는 한가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한가하게 이제 뭐 이민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드시는 사과, 여러분들 드시는 뭐 여러 가지 음식, 순대, 외국인 없이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제주, 어제도 참 불행한 일이 경기 화성에서 이제 있었지만 맞아. 수도권이잖아요. 경기 남부 수도권이에요. 근데 거기서 꽤나 번듯한 그러한 공장인데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 노동자였단 말이죠. 이거는 뭘까요? 이미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단지 잘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근데 CBD, YBD, GBD가 뭐예요?
CBD는 이제 광화문 근처,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예, 중심 뭐 업무 지역. 그 다음에 YB는 여의도. 이 김 작가님 여기서 보면 보이는 저기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은 이제 강남이라고 그래가지고, GBD라고 부르죠. 서울의 이제 3대 업무 지역. 예. 자, 그러면 한국 경제가 앞으로 좀 힘들어진다면 뭐 때문에 좀 무너질 수 있고 혹시나 뭐 위기 징후 같은 그런 것도 좀 있나요? 뭐 항상 위기죠. 위기라는 것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성장한 가장 큰 요인은 뭔가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좋은 인적 자원을 많이 갈아 넣어서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냈어요. 모든 분야가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아 넣을 사람이 지금 없어요.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라는 건 뭐죠? 토지, 자본, 노동력. 이 세 가지를 부어 넣어서 만들어진 결과가 성장이잖아요. 근데 뭐 토지나 자본, 대한민국 자본은 있어요. 근데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을 할 거냐, 완화할 거냐, 여기에 따른 이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잘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맨날 대한민국은 좁다라고 그러잖아요. 좀 넓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이제 새롭게 변화를 못 시킨다 그러면 기존의 성공 방정식은 없는데 그 다음도 없어. 야, 그러면 이제 또 위기 상황이 이제 닥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본다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고 잘해왔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아까도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 세계화 시대 대한민국이 1등 모범생이었는데 시험의 규칙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규칙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잘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적표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출제 경향은 문제가 바뀌고 있어. 옛날처럼 이제 새벽 2시까지 집중해서 공부할 힘도 좀 별로 없어. 잘 예측하고 보다 현명하고 집중적으로 잘 공부를 해서 좋은 성과를 9시까지만 공부해도 낼 수 있도록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박사님이 오셔서 저 개인적으로 질문지 없던 거 여쭤보고 싶은 게 몇 년 전만 해도 요즘에도 그런 말 남아있긴 하지만 헬조선이다 헬조선 뭐 한국이 너무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글로벌에서 다른 국가에서도 뭐 그 나라 안에서 뭐 헬 중국이다 아니면 뭐 헬 핀란드다 뭐 이런 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왜 한국에서 만약에 막 그런 말이 좀 많았다면 유독 한국에서 그런 말이 많은지. 글쎄요, 뭐 좀 민감한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자국을 지옥으로 표시하는 것들은 대부분 선진국들이 다 비슷해요. 뭐 특히나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 한국, 중국, 일본이 좀 심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나 미국 아니고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어. 정말 많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 자기 거는 싫고 자기 건 당연한 거고 남의 좋은 게 보이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제 진리죠. 그러니까 이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이제 보면 그동안은 요인들이 있었어요. 뭐 청년 실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있고 지금도 사실은 똑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그런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헬조선이라고 그러면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안 나가세요. 이민 가시는 분들 난 이민 갈 거야 수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막상 이민 통계를 뽑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신다라는 이야기도 많지만 대한민국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닙니다. 해외 나간다고 해서 그 돈 그냥 다 갖고 나갈 수 있는 나라 아니에요. 네, 정말 무서운 나라인데 어떻든 간에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돈만 있으면 제일 좋은 나라야. 맞아요. 네. 그 얘기도 저 그 말은 여쭤보고 뭐냐? 싶었어요. 그 말 맞나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돈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너무 높아요. 네, 우리가 이제 올려치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 조건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부동산 카페 들어서 쭉 보시면, 그랬죠. 뭐, 그래, 한 15억 정도, 국평 15억 정도짜리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고, 빚 없이. 요즘에는 그 금융자산,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제가 알기로 자기 부동산 외에 금융자산이 10억 정도 있으면 뭐 어느 정도 VIP나 부자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거 가지고 그렇죠. 100억 정도부터 이제 부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 평균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대한민국 발전 원동력이었죠. 중간만 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 사람은 인생 살 수 있겠어? 라고 질타를 하면서 더 높은 데로 가라 라고 갔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왔는데 지치잖아요. 지치고 힘든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예.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들 근면 성실 노력으로 해서 딸 수 있는 열매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열매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뭐 테니스를 친다든지 뭐 탁구를 친다든지 해보면 열심히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보면 어느 시점까지는 돼요. 안 되는 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뭐 타고난 재능
라고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성취를 한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즐겨야 돼요. 난 테니스 치고, 친구들하고 테니스 치고, 오늘 좀 공이 잘 맞네. 이러면서 즐겁게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공이 안 맞지? 왜 나는 스트로크 맨날 이 모양이지? 라고 해서 타박을 하고 스스로를 막 억누르는 거죠, 보면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는 좀 서로에 대한 관심을 좀 끌 필요가 좀 있다?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교 문화가 세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너는 너, 남의 일에 좀 관심 안 갖고 그냥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사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오지라퍼들께서 좀 많은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부탄이 1위였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죠. 일단 그 거짓말도 좀 더 듣겠습니다. 그럼 질문부터 마저 마무리를 하면, 그게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순위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떨어진 이유가 이제 이전에는 부탄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부탄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느끼고 난 다음부터 그 행복 순위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진실이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텔레비전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위성방송 이런 거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보급되고, 당연히 그러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SNS 보면 비교질이에요. 인스타 보면 좋겠네, 행복하겠네, 라고 느껴지는 거고,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왜 대한민국이 인기 있고 요즘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다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고, 왜 그러겠어요? 예전에는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SNS라는 걸 통해서 다 본단 말이죠. 뭐 한국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사실 득을 보는 거죠. 전 세계적인 비교 문화에서 대한민국은 득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뭐 과거에는 외국인 관광객 그러면 주로 이제 뭐 광화문 근처, 명동 이런 데만 있었지만, 지금 뭐 코엑스, 여의도 어디 가도 다 있어요. 보면은 뭐 을지로 요즘에 저희 동네에도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많으시잖아요. 야, 여긴 진짜 지구촌이 된 것 같다. 왜 봤지? 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만큼 멋있고 매력적인 나라로 바뀐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SNS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가 한국화되고 있다? 비교,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거는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하면 내 위치가 낮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한다면 우리가 미국은 뭔가 성장 그렇게 생각하고, 유럽 하면 뭔가 안정, 복지,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유럽 관련된 전문 기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럽이 성장이 멈추니까 거기서 와인이나 파스타 먹는 것도 그런 소비도 점차 줄어들면서 굉장히 좀 약간 겉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까요? 대한민국 분들 중에 양자택일을 하시겠어요? 저는 대한민국 분들은 양쪽 다 좋은 것만 양쪽 다 잡아야죠. 대한민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유럽 사람들처럼, 유럽은 퇴근 빠르잖아요. 한 4시 뭐 이렇게 3시 반에도 퇴근하시고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임금이 안 올라요. 대신 일 끝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 할 일 정확하고 그 일 끝나면 집에 가는 이런 문화. 여러분들 좋아 보이세요? 네, 아니잖아요. 연봉이 안 오르면 안 오른다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식으로 이제 이를테면은 막 그냥 정신없이 일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실패하면은 나는 나락가는, 이게 좋으시겠어요? 나 그것도 싫어요. 근데 하지만 성공을 하고 싶고, 뭔가 내 손에 쥐고 많은 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들을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 꿈꾸시는 거죠.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와중에 대한민국 K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고, 거기서 뭔가 우리가 가는 길을 만든 거죠. 단지 이제 그 상황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좀 지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해왔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쓸데없는 긴장은 좀 낮추고 스트레스는 좀 덜 받고, 그러면서도 성장을 이제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해야겠죠. 자, 오늘 이제 최준현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최준현 박사님 모시고 이제 글로벌 경제와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지금 김 작가 TV에 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뭐 어떻든 간에 오늘 여러 가지 질문 광범위하게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천국도 없고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하면서 수많은 나라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옥도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매우 독합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도 행복을 찾고 나름대로 또 발전을 해나가고, 모두가 천국 같다고 하는 곳에서도 자살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우울하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 한반도, 한국, 지역적인 틀에서 되게 갇혀 살아요. 우리는 미국이나 어떤 이런 강대국을 꿈꾸면서도 그런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인식, 지위,
역할,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싫어하세요.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거기에 걸맞는 인식, 그 다음에 세계관, 그리고 해외에 대한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인식 이런 것들을 가지시는 게 좋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돈, 해외 투자 다 하시잖아요. 내 돈 지키는데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니까 지구본연구소 열심히 보시면서 세계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본 연구소 운영하신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뭐 전 세계 곳곳에 되게 많이 가보셨겠죠, 당연히. 뭐 많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뭐 시간도 이제 없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막상 가본다 하더라도 미리 잘 알지 않으면 그 사회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최대한 많이 가보셨으면 좋죠. 직접 경험이 제일 좋은데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눈으로서 해외를 바라보는 관점을 잘 형성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곧 싶습니다. 있으면 휴가철이니까 여름에 꼭 가면 좋은 세계 나라 어디 한두 군데만 얘기해 주시면. 저는 뭐 이런 질문 나오면 주로 북유럽 이야기합니다. 노르웨이, 여름철. 왜냐면 정말 자연이 만들어 놓은 신비, 반지의 제왕에 있는 나온 그런 배경이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 그냥 눈앞에 보여져요. 동네 뒷산에서 막 천길 낭떠러지 폭포가 있고 피로드가 있고 비싸요. 비싸긴 하지만 한 번쯤은 다녀오시는 게 좋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복지사회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도 보시고 사람이 적은 나라가 어떻게 이 사회가 움직이고 돌아가는지도 한번 체험하시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운영하신 유튜브 채널도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박사님과 다음번에 재밌는 글로벌 이야기 한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만의 여서님은 최준혁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